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4주 명리학 1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1월 21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14일입니다. 명식을 보게 되면 무술년, 개해월, 정사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정사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정화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어요.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화일간이 월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해수의 본기는 임수에 해당이 되죠. 해수의 본기는 임수. 임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수, 즉 관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건 정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격. 그런데 이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월지의 해수의 뿌리를 두고 투출을 했기 때문에 작용력을 보게 되면은 정화 입장에서 해수인 정관의 작용보다는 칠살인 개수의 작용력이 정화 입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겠죠. 정관보다는 칠살의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비록 정관격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칠살격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일간인 정화가 약하냐 왕하냐인 왕세를 놓고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뭐 토하고 마찬가지겠지만 화나 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포태법상으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이 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행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약한 단계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주 약합니다.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득하고 칠살인 개수가 투출됐기 때문에 이건 관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왕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포태법,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포태법 12운성은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포태법 즉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10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행의 왕상 휴수사 이거를 두 자로 줄이게 되면 왕쇠가 되겠죠. 왕하냐 쇠하냐 이거를 논하는 것이 포태법이에요. 여기서 왕상 휴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오행이 어느 12지지 중에 어느 위치에 가면 왕해지고 어느 위치에 가면 약해지고 어느 위치에 가면 생조를 받아서 뭐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것, 즉 간목이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인이나 묘에 통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왕해지겠죠. 근데 간목이나 을목이 4월이나 5월에 이르게 되면 화가 왕해지게 되니까 화가 일간인 갑을목을 설계하니까 약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을목이라고 하는 게 신월이나 6월 같은 때 금이 왕할 때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극지에 해당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게 되니까 간목이나 을목이 약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나 자월에 간목이나 을목이 이르게 되면은 수라고 하는 해수나 자수가 있기 때문에 목을 생조해 주니까 목이 생조를 받아서 왕해질 겁니다. 물론 해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물론 화가 있어야 더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왕상휴수사 왕세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는 좀 약할 것이고요. 사오라고 하는 것은 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에 강할 때니까 이때는 아주 왕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금, 경금이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해자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금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금이 좀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오행의 왕상휴수사, 줄여서 왕세를 보는데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태법 12운성은 오행의 왕세를 보는 단계를 12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2단계로 구분을 해놨다고 해서 이거를 달리 12운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단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와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산수를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 구단과 같은 것이니까 반드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사주 명식을 감명할 때 가장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12운성의 절차 단계는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포라고 하는 것은 달리 절이라고도 말해서 절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장생 내지는 장생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욕한다고 할 때 씻을 욕자 뭐 그런 글자죠. 그래서 이거를 달리 목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화가 다 이 목욕지가 다 도화가 되는 것이죠. 대개 자, 오, 묘, 유가 다 목욕지에 해당이 되고 자, 오, 묘, 유가 다 도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띠대자예요. 띠대자. 띠를 허리띠를 허리에 두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관대, 갓관자에다 띠대자, 갓을 쓰고 허리에 띠를 두른다 이런 개념으로 관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이 가장 극성하고 가장 왕성할 때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에 묘, 이제 일생의 일대를 마치고 이제 휴수해서 땅속에 묻히는 단계, 이거를 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묘라고도 하고 다시 고지라고도 하고 고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오행이 뭐 묘지에 들었다, 임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 묘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단계 12단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달리 표현하는 이 단어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면은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어 기포신, 화토어 기포해, 금어 기포인, 수어 기포사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뭔 말일까요? 그죠? 자, 지금 아까 포태법 12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각의 하나가 다 어디에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목은 어디서부터 포를 시작해서 보태양생 6대가나 세병삼모가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화나 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 둥궁에 해당되니까 어느 시점부터 12운성이 진행이 될 것이고 금은 나름대로 또 시작점이 있을 것이고 수는 나름대로 또 포태법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각각 오행이 그 시작점이 다 다릅니다. 오행이 포태법 시작점이 다 똑같이 해서 똑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2지지가 다 금이 왕한데 목도 왕하고 수도 왕하고 토도 왕하고 화도 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포를 일으키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목은 신에서 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에서부터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목이 미를 보면 고지를 만났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와 같아요. 목은 여기서 포를 일으켜서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묘 이렇게 해서 미가 고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다음으로 화토는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화토동궁이라 그래요. 화토동궁. 화와 토는 한 궁에서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화가 왕해지면은 화가 토를 생하게 되니까 토가 같이 왕해지겠죠. 명리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개념보다는 상생의 개념을 더 중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궁론에는 화토동궁론이 있고 수토동궁론이라고 있는데, 수토는 수와 토가 같은 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고, 화토는 화와 토가 같은 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인데, 수토동궁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풍수라든가 다른 어떤 술수에서는 수토동궁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명리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관계보다는 상생의 개념을 더 중시해서 놓고 보기 때문에 화토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화토는 화토어 기포 해라고 해서 이 해에서부터 포를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화와 토는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는 술을 보게 되면 임묘한다 그랬죠. 약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금어기포인이라고 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서 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들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약한 거예요. 약할 때 태어난 것이고, 여기서부터 포를 일으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절지, 묘가 태지에 해당이 되니까 인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할 때 태어난 것이고요.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나면 묘지에 태어난 거니까 이때도 약하겠죠. 근데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신월이나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가 관왕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신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주 왕성합니다. 그죠? 다음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수어기포사라고 했어요. 수라고 하는 것은 그 포를 일으키는 것이 이 사라고 했는데 이 한자가 좀 틀렸네요. 그죠? 네, 급 수정을 했습니다. 자, 수어기포사가 아까 죽을 사자가 아니었죠. 요 사, 우리 그 지지 임묘진 사 할 때 요 사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포를 일으키는 것이 요 사, 여기서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나거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약할 때죠. 4, 5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한여름에 가뭄 들어서 비가 안 오면 수가 어떻게 돼요? 강바닥도 마르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 5월 한여름에 수가 태어나게 되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요 사에서 포를 일으켜서 포, 태, 양, 생, 욕, 태,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금이 왕할 때는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파극이 되죠? 목이 파극이 되죠. 목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신유월은 금이 왕한 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죠? 해자월은 수가 왕할 때죠.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위축되고 파극되는 게 뭐예요? 화죠, 화. 그러니까 해자월은 수는 왕한데 반대로 화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5월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해지니까 그 반대로 날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수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2지지 4계절이 순행을 하면서 오행이 어떤 오행은 어느 계절에 왕하고 어떤 오행은 어느 계절에 약하고 그렇게 해서 왕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거를 왕상 휴수사 두 자로 왕세라고 하는 건데 계절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는 것이 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12운성의 12단계를 말씀드렸죠. 자, 포, 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포를 일으켜서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이 각각의 의미들을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이라고 하는 것, 포라고 하는 것, 이제 뭐 같은 의미로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라는 단어보다는 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생명이 모태 입퇴하기 직전에 부모 결합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합궁을 해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되죠. 이 절이라고 하는 단계는 뭐냐면, 부모가 합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아직 모태에 입태가 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쉬운 말로 농부들이 땅에다가 곡식이나 씨앗을 심어 놓은 단계, 이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할 단계죠. 그죠? 요게 절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행이 절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할 때 태어난 거예요. 다음으로 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합궁을 해서 한 생명체가 모체에 입태된 단계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뭐 여성의 이제 모체에 이제 잉태가 되는 단계. 이때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죠. 잘못 무리를 한다거나 신경을 쓴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요 잉태된 태아가 잘못될 수도 있는 단계죠. 그래서 절지, 태지, 그 다음에 설명할 양에 해당되는 때에는 아직 모태 내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할 단계죠. 아이를 가지면 사람의 경우는 10개월간 모체에서 크게 되죠. 그런 단계가 절의 단계, 태의 단계, 양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체에서 10개월간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크다 보면은 뭐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체 내에서 10달간 크는 단계가 양의 단계죠. 절의 단계, 태의 단계, 양의 단계, 이런 단계에 이해되시겠죠? 다음으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장생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장생. 이 장생의 단계는 모태에서 이제 비로소 아기가 출생하는 단계예요. 이때 그죠? 모체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단계. 그래서 장생인 경우에는 그 오행이 그 장생처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해서 이때는 좀 장생처에 태어나게 되면 좀 세력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장생의 단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뭐 나이로 치면 유치원 가기 전 단계, 뭐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아, 꼬마 아기를 목욕시키고 대변이나 소변도 이렇게 씻겨주고 우유를 먹이는 그런 단계 있죠. 이 목욕의 단계가 다 자오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에서 목욕지가 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에서 목욕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묘에서 목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는 유에서 목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나체도화라는 게 있죠. 나체도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체도화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목욕이라고 하는 단계, 유아를 목욕시키고 대소변을 씻겨주는 단계, 요때는 뭐예요? 남자 여자 애기들 서로 옷을 벗겨놔도 창피하고 그런 걸 모르는 단계죠. 그래서 목욕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함지라고 있죠. 고무함지.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씻기는 그런 고무함지. 그래서 이거를 목욕을 도화라고도 하지만 뭐 함지도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옷을 벗고 그 젊은 얘기로 쉬운 얘기로 옛날 시골 같은 때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이전에는 남자 여자 어떻게 옷 벗고 시내 개울 가서 같이 수영도 하고 이런 단계가 이 목욕의 단계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라는 게 있죠. 이거 대 허리띠를 띈다 해서 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대라고도 한다 그랬죠. 관대.
이 관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갓을 쓰고 띠를 두르는 단계. 뭐 사람으로 치면 한 대학생 정도.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을 줄도 알고 그런 단계죠. 소년 시절이라고는 뜻하는데, 뭐,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한 대학교 장대 정도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서 결혼하는 단계, 그 다음에 벼슬을 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가진 어떤 포부라든가 꿈도 사회에 나가서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로 따지면 뭐 한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할 때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왕이라고 그랬죠. 제왕 내지는 제왕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왕지. 그래서 이때는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왕성하고 가장 뭐 피 끓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도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장 파워 있을 때, 주식으로 치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 인생 최고의 극성한 장령 시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 이때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뭐 그럴 때니까요. 이때 가장 왕성하다. 이때도 좌우묘가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쇠라고 하는 것은 극성한 시점을 이제 지난 거죠. 이제 뭐냐면 포물선이 있을 때 포물선의 꼭지점을 지나서 약간 하향세로 들어가는 단계를 쇠라고 해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뭐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이 정도 나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성한 때가 지나면 노쇠하게 마련인 바 인생의 노년기에 임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늙어서 시들고 병들고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나이는 뭐 한 60대 후반, 70대 이 정도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힘들고 그럴 때고 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들고 병들어서 이제 생명이 끊어질까 말까, 끊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땅에다 장사 지내고 지하에 묻히는 단계. 쉬운 말로 일생일대가 끝났음을 뜻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12운송 단계가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작해서 끝이 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일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불식과 같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고 학교 가고 성장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대를 이으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처음에 포를 일으켜서 묘에서 끝나서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절멸되는 겁니다.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계속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족이 끊어지지 않고 절멸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단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법과도 같다라고 해서 이게 절에서 말하는 뭐 인연법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일단 요 정도 개념으로 포태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도표로 놓고 보게 되면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의 어떤 기력이라든가 힘이 포에서는 가장 약했다가 점점 왕해져서 왕에 가면 가장 극점을 찍었다가 요 극점을 지나서 넘어가게 되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또 계속 순환하겠죠. 이러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12운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행의 왕상휴수사, 줄여서 왕세를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엔 포태법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똑같은 간목일간이 있어요.
간목일간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 간목은 태어난 월령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이 간목은 태어난 월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이 간목은 5월에, 이 간목은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때이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할 때고,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할 때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면 아까 포태법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절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절지. 그래서 가장 약하다 그랬죠. 반면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임관지에 태어난 겁니다. 임관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간목은 절지에 태어났고 칠살인 경금은 임관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칠살인 경금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이거를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중신경.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의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 이렇게 주어지면은 중화를 좀 이룰 수 있겠죠.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가 있으면은 간목도 왕해지는 것이고요. 상관도 묘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상관도 어느 정도 세력을 갖게 되니 요 상관으로서 왕한 경금을 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상관제살이 되는 거예요. 상관제살.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신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월의 신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더 왕해지는 거죠. 그러면 간목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네요. 임수라고 하는 거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에 해당이 돼요?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 그래서 인성인 수는 목을 생해주게 되죠. 왕금은 수를 생하게 돼 있고 수는 일간인 간목을 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사를 인성이 서로 통관시켜서 서로 상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주 이러한 국세, 왕세를 알아야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왕세를 알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음으로 요걸 한번 볼까요? 경금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이 신월에 태어난 거에 비해서 이때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간목은 왕해요. 이거는 간목이 인간지에 태어난 거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면 반대로 경금은 절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금은 약하고 일간은 왕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살이 약하고 칠살이 약하고 일간이 강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제자약살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칠살을 재성으로서 도와주면 오히려 칠살을 더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금을 쓰는 것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런 좀 이치는 있는데 오늘은 포태법 설명이니까 이런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가 있게 되면 약한 칠살을 도울 수가 있게 되니까 제자 약살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고 경금이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목화 진상관이 돼요. 목화 진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상관이라고 해서 목은 일간은 목은 약하고 상관인 화가 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사지에 태어난 거죠. 사지. 가장 약할 때 가장은 아니더라도 약할 때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목욕지에 해당이 되죠. 목욕지. 그래서 경호일주가 나체도화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도화할 때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할 때예요. 그러니까
화가 가장 왕하니까 목의 기운은 설기를 당하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금은 화가 왕해지면 왕화가 경금을 극제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간목도 약하고 칠살은 경금도 약, 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있게 되면 금이 유금이나 경금이 수를 생하게 되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해서 약간 목을 생해주면서 그죠?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기 때문에 왕한 화를 이렇게 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간목이라고 하는 게 5월에 태어나서 사주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화 격이 되는데 인성이 있어서 목을 생해주고 화를 제어해 주니까 요거를 상관폐인격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금도 살아나는 것이고요. 간목도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 이 화가 너무 왕함으로 인해서 목은 설기되니까 약해지는 것이고 또 화가 너무 왕해지면 금도 약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수가 있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고 이 수는 목을 생하고 화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 하나로 인해서 사주 전반이 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포태법이라고 하는 왕상휴수, 왕세를 모르면 이러한 배합을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볼까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수는 왕할 때죠. 물론 수가 목을 생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가 더 왕하고 목은 더 약하죠. 그죠? 이거를 모왕자세라 그래요. 모왕자세. 모왕자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성인 엄마는 왕한데 자식인 간목은 쇠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임수가 하나 더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부목이 되죠. 수다 목부가 돼요. 수가 많아서 목이 뜨죠. 이걸 다른 말로 수범목부라고도 하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간목이 자월에 들어서 임계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자월의 경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목이 5월에 되는 간목이 화에 설기되듯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기 때문에 경금의 기가 이 자의 설기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사지에 해당이 돼요. 사지. 그러니까 경금이 더더군다나 약해지겠죠. 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수가 많아서 한겨울에 수가 많아서 춥고 얼고 힘든 상황인데 경금이 또 있게 되면 이 금은 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기를 더 가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나 정화 같은 게 정화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정화가 자수 위에 올라오진 않죠. 그래서 병화나 화가 있어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이 화라고 하는 게 얼어붙은 대지, 얼어붙은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경금도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병화도 있어야 되고 정화도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조후. 조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뜨거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조우라고 하는 것인데 조우의 긴박감, 조우의 절실함은 어디에 있냐면 한겨울과 한여름에 있어요. 왜냐하면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봄은 따뜻해요. 그렇게 반팔 입고 나가도 뭐 얼어 죽거나 뭐 더워 죽고 그러진 않아요. 가을도 좀 서늘하긴 하더라도 뭐 반팔 입고 나가도 뭐 살만합니다. 근데 여름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반팔 입고 나가도 너무 더워요. 작년 올해 엄청 낮에 더웠잖아요. 여름에 그죠? 겨울 같은 때도 너무 춥죠. 그래서 한여름과 한겨울의 조우의 개념이 굉장히 크다.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약할 때고 금도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금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반면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 한겨울이라 굉장히 추울 때니까 화가 어떻게 돼요?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면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니까 화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목화가 많아야 중화가 되겠죠.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기초 개념이면서도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좀 많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함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은 약하고 경금은 왕한데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두니까 임수도 세력이 있죠.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장생에 해당이 되고, 그죠?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알아야, 그죠? 어떻게 중화가 되고 배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포태법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을 보면은 정화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포태법상 절지에 태어나서 매우 약합니다. 반면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노광지에 태어나서 아주 왕하죠. 그래서 사주국세가 신약관왕한 명주가 되죠. 신약관왕. 신약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 관약, 관왕한 명이 되는데 월간의 칠살은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 전반적인 국세는 살중신경한 명식이 돼요.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칠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할 때 뭐 바른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뭐 바른 남편, 뭐 바른 직장,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질병이라든가 칠살은 뭐 질병이라든가 뭐 도적이라든가 도덕이 아니죠. 뭐 관제구설, 뭐 사건 사고, 뭐 우리나라를 뭐 공격해놓은 적군 같은 개념 있죠.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흉폭하고 난폭하고 가만 놔두면은 뭔가 나한테 위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칠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주 원국 자체에 칠살이 이렇게 천간에 또 드러나서 투출돼서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나운 도적, 조폭, 질병 같은 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중화가 되지 않는 칠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칠살무제라고 합니다. 칠살무제. 칠살무제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있는데 재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주에 칠살이 있는데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있는데 재함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을 얻게 되거나 도적을 맞게 되거나 뭐 이런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있게 되면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칠살을 제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식신제살 또는 상관제살이라고 해요. 내지는 인성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거를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이 연주에 무토가 있게 되죠. 이 무토가 이 개수 칠살을 합거하죠. 그래서 이 칠살 개수가 정화를 파하는 거를 막아주고 있어요. 그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라고 했잖아요. 촛불 같은 것. 근데 한겨울에 정화가 있는데 개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토가 있어서 요거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촉화를 동굴이나든가 이런 데 비가 들이치지 않는 곳에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내지는 우리 예전에 그 논개같이 적장을 무토가 안고 뭐 강가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개수는 천간에 투출한 이 개수라고 하는 칠살은 뭐 무토가 이렇게 해서 해결을 받다 하더라도 뭐예요? 정화일간이 약한 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그래도 사화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사일주가 되죠. 그래서 정화가
겁재를 봐서 좀 생조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월지에 있는 해수와 사가 사이 충이 되니까 이게 깨져버리죠. 진짜 조타가 많은 겁니다, 이건. 사해상충이 돼서. 결국은 뭐냐면 연주, 월주, 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일간이 의지할 때라고는 일지에 있는 사화의 의지를 하려고 했는데 사해충이 돼서 깨주니 오갈 데가 없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생시에서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목이 있으면 좋겠죠. 목이 있으면은 간목을 생조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화가 있게 되면은 정화를 방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와 같다 그래서 반드시 목이 있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 목 중에서도 간목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간목을 보면 정모를 얻게 돼서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추가동.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아요. 정화일간은 음간이기 때문에 너무 왕쇠에 치중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불꽃, 자기의 어떤 불씨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크게 뭐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경자시를 한번 볼까요? 경자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목이나 화를 봐야 좋다 그랬죠. 목이나 화를 봐야 목을 생조해 줄 수 있고 내지는 목을 방조해 줄 수 있는데 경자시가 되면은 이 자수는 또 칠살이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 정제라고 해서 그죠? 사길신에 해당이 되나? 지금 이와 같은 국세에서 이 경금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화가 얘를 능히 다스릴 수 있을 여건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재성을 내 소유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으면 재성이 어떻게 돼요? 칠사를 생하거나 한기를 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었던 재성이 나를 배신하는 거와 똑같죠. 수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재성은 어떻게 돼요?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라든가 처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게 재성이다 보니까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흥오락에 빠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사를 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폐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 정화 입장에서 뭐 정제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쵸? 다음으로 이민시가 되면 어떨까요? 이민시. 자, 이민시가 되면은 말씀드렸던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뭐 생조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중에 있는 본기 임수가 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가 이건 왕해지는 거예요. 왕해지는데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장을 끼어안고 벌써 이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임수를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 임수를 좀 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대개 보면은 천간합이라고 해서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화하는 걸로 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경우는 목으로 화하진 않아요. 그냥 서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정화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정화가 임수를 보면 정관이니까 남편을 보는 것 같고 임수 같은 경우는 정화를 보면은 정제 내 처를 보는 것 같아요. 서로 보면은 서로 마음이 동합니다. 연민하는 정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화일간이 임수를 봐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저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가 왕에서 안 좋은 상황인데 정화가 저 수를 껴안고 있어요. 쓸데없는 명예,
요 쓸데없는 일욕심 때문에 정화가 지금 질식하거나 불이 꺼질 지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지의 인목의 생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공부는 뭐 열심히 잘 하겠죠. 근데 임수 쓸데없는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걸 탐하느라고 일간 정화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음으로 병오시가 되면 어떨까요? 병오시가 되면은 물론 뭐 간목을 얻지 못했지만 정화가 오를 보게 되면 통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게 되니까 정화가 병화에 의지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 탈광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탈광. 탈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을 빼앗기는 거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게 되면 달에 비유를 하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게 되면 태양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낮에 달이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화가 빛을 뺏기게 되죠. 이걸 탈광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무조건 탈광으로 논할 게 아니라 정화가 해자월, 축월 이렇게 약할 때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보게 되면 의지를 하게 돼요. 이때는 탈광으로 논하지 않고 그냥 병화의 도움을 정화가 받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정화일간이 뭐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왕할 때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보면 이때는 탈광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나서 천간에서 병화를 보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임수나 개수가 있어서 병화를 좀 제해줘야 되는데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또 참고로 병화일간, 양간은 아무리 일간이 약하더라도 음간인 정화한테는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생시 또 한번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시면서 오늘은 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서 앞으로 좀 많은 활용을 하시면 사주 공부를 하고 사주 감명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게 되겠죠. 뭐 사주 공부라고 하는 것이 꼭 남의 사주를 봐준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내 사주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좀 더 공부하는 게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